자, 43쪽 중개보수와 실비 나갑니다. 이제 중개보수, 실비로 지금 들어왔는데 개업공사의 보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중개 업무에 대한 대가인 중개보수가 있고요. 비용을 보상해주는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와 실비는 성격을 전혀 달리해요. 이건 비용이고요. 이건 업무에 대한 대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 외에 실비를 받았다 하여 이건 보수초과가 아닙니다. 별도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먼저 중개보수를 들어가는데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보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중개보수 청구권.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중개보수 청구권인데 갑과 을 간의 거래를 A가 소개하십니다. 소개하시는데 A의 소개로 말미암아 이 토지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 의뢰한 날짜는 12월 7일이었어요. 을이 토지를 구해달라고 의뢰한 날짜는 12월 10일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사가 되기를 계약 체결은 일단 12월 15일 날 체결이 됐고요. 잔금은 언제 치르게 됐냐면 이 잔금은 1월 15일 날 치르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계공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개보수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보수청구권인데 중개보수청구권이 언제 발생이 되고 언제 행사가 되며 언제 소멸하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일단 따져봅니다. 갑에 대해야만 따집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12월 7일 이날 발생이 됐다. 1번. 그 다음에 계약 체결 이날 발생이 됐다. 2번. 아니다. 3번. 잔금일은 1월 15일 날. 이때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이 됐다. 1, 2, 3번 중에 2번. 1번. 그러면 잔금은 없다라는 얘기네요. 지금. 그래서 이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일단 우리 통설이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중개계약시 12월 7일이에요. 1번이죠 지금. 중개계약을 할 때 이미 발생이 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계약 체결일 12월 15일 계약 체결일이죠. 거래 계약 시에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개 완성 시점을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중개 완성되는 시점은 계약의 체결이라고 했죠. 그럼 계약의 체결 시점이 중개 완성 시점인데 이때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시점 아니에요? 원래가? 그러면 중개보수를 달라고 쓰는 권리 자체는 이와 동시에 아니면 그 전에 발생이 되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15일을 보시면은 중개보수청구권의 행사 시점을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설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이 되고 거래계약 되려면 전액을 다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지급 시기가 잔금으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잔금으로 하고 지급 시기만 밀쳐놓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거래계약 체결로 잔금 지급 전에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이 계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맞죠? 이게. 그래서 가끔 법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계공의 고의과실이 없이 계약이 깨진 거예요. 당사자 간의 이행 기체로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여전히 받을 수 있는데 손님들은 이거 안 주려고 그러죠? 우리인들은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법정으로 가면 한 50% 정도? 그러니까 받을 법정 보수의 50% 정도. 기여도에 따라서 판사의 재량껏 판단하는데 약 50%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이거를.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보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중개하고 말죠. 깨져버리면. 근데 이제 계약이 깨지면 몰수를 하는 자, 계약금을 몰수하거나 또는 배액을 상환받은 자, 이 자들은 돈을 받았죠. 보수를 달라고 하죠. 달라고 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몰수 당한 사람한테는 배액을 상환한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공동중개한 경우에 매도 쪽에서 깨느냐 매수 쪽에서 계약을 깨느냐 달라지죠. 그럼 매도 쪽에서 깨버리면요. 매도 쪽은요. 손님 놓치죠. 보수 못 받죠. 물건까지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사태가 벌어지죠. 이게. 근데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게 돼요. 있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소멸에 관한 문제인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소멸해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기는으로써 이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후일 매수인이 그걸 알게 됨으로써 이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개공의 고의과실로 계약 깨진 거죠. 그럼 이때는 받은 보수가 있다면 돌려줘야 돼요. 이게 소멸했기 때문에 보수청권이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더 이상 못 받게 되죠. 근데 거꾸로 해서 가면 개공의 고의과실이 아닙니다. 거래 당사 간의 이행 지체로 인하여 이 체결된 계약이 해제가 되거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어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전히 받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실무적으로는 계약 깨져버리면 이제 못 받는 사태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그래서 발생 행사 소멸로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최근에는 잘 안 물어보네요. 잘 안 물어보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짚고 갈 점은 우리가 중개 의뢰를 받을 때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실무를 보게 되면 손님하고 중개 의뢰를 받으면서 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아무 약정 안 하죠. 내 토지 팔아주세요. 내 아파트 팔아주세요. 세금 놔주세요. 이러고 말죠. 근데 중개 완성되면은 당연히 손님들을 상대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개공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중개보수의 당연성인데 이 중개보수의 당연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개공이 상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업공사는 상인이에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죠? 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보수약정 유무에 불문하고 일을 했을 때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보수의 당연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특별히 의뢰인과 보수를 업기로 하자, 무보수로 하자라는 약정이 없었다면 중개 완성시에는 당연히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게 돼요. 일단.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해두고 갑니다. 자, 그럼 중개보수 청구권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서부터 하는 이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은 중개에만 적용이 되는 거지 중개가 아닌 업무, 컨설팅이나 분양등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럼 컨설팅 해주고 분양등 해주고 보수는 알아서 받으라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43쪽에 중개보수의 한도로 넘어갑니다. 중개보수의 한도.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론인데 사실은 중개보수의 한도라는 것은 더 이상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도 정하는 방법이 현재 어떻게 돼 있냐면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도 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의 한도를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 내용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게. 그럼 주택에 대해서는요. 국토부령이 일정 범위를 제시를 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가. 그럼 우리 개업공사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가 정하고 있는 범위를 절대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네. 이 얘기입니다. 그럼 국토부령이 어떻게 정해놨냐면요. 국토부령은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주택의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 계약이었잖아요. 주택의 매매나 교환 계약의 경우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를 한도로 하고 이랬어요. 1,000분의 9. 1,000분의 9라는 것은 0.9%죠. 0.9%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었어요. 주택의 임대차 등이라면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1,000분의 8. 0.8%죠. 0.8% 범위 내로 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국토부령이 일방으로부터 주택의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0.9%, 임대차 등은 0.8% 정해줬습니다. 정해주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누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도조례가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 현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이거든요. 그럼 주택이 아닌 물건은 상가, 토지,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OP 이런 게 있죠? 주택이 아닌 물건. 그러니까 주택을 위한 나머지 물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중개보수는 주택 외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어요.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이 아닌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는 우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 아니다?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시행규칙이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래서 우리 국토부령을 봤더니 시행규칙을 봤더니 주택이 아닌 물건에서는 어떻게 놨냐. 이것은 이 물건이 주택이 아닌 물건 중에 OP와 OP 외로 구분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외.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피스텔은 모든 오피스텔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텔 중에서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전용 면적이 뭔지 알죠?
전용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전용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갖춘 오피스텔 얘기합니다.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게.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럼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정하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거래당사 쌍방으로부터 중개부서를 각각 받되 거래당사 1방이에요. 1방으로부터 이 OP에 매매 교환 계약이었거든요. 매매 교환 계약입니다. 매매 교환 계약의 경우는 이 경우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를 한도로 한다. 1천분의 5. 0.5%죠. 5를 한도로 한다 그랬고 임대차 등이었어요. 이 OP의 임대차 등이었다. 그럼 이때는 0.4%를 한도로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반값 중개보수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원래 OP가 0.9%였어, 다. 다 0.9%였는데, 이거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럼 85제곱미터는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이거. 85제곱미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실무 시간에 공부하는데, 평으로 환산하는 거 있죠? 평은 곱하기 0.3025 하면 돼요. 평으로 환산할 때는. 그래서 이제 대충 0.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25.7평인가 나오죠, 이거? 이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25평이에요. 공급 면적은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몇 평이 되는 거예요? 32평이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32평이 바로 전용이 25평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OP는 전용률이 낮죠. 낮기 때문에 저 정도 전용이 OP가 25평이면요. 저건 분양 면적은 한 40평 정도 될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40평 이하, 그러니까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게 국민주택 규모인데 이거 이하로 높이는 일단 매매교환은 0.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이 0.4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현재 OP 전문 중개업소들 있잖아요. 다 망했잖아,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제가 열받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를 반값을 만들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오피스텔, 주택 외 중에 물건 중에 오피스텔을 제외한 이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 뭐가 있느냐? 상가가 있죠. 토지도 있죠. 사무실, 그다음에 임목도 있죠. 광업재단 있죠. 공장재단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주택 외 중에 OP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물론 OP도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 근데 OP가 85제곱미터 넘는 경우는 흔치 않죠. 이렇게 되는데 이 나머지 물건에서는 이거는 일방으로부터 거래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거래 금액의 1천분의 9, 0.9%죠. 이것을 한도로 하고 의뢰인과 협의한 금액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 유형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거래 유형 구분이 없어요. 그럼 상가 매매든 임대차든 최고 일방 최고 몇 프로? 0.9%. 맞죠? 토지 임대차든 매매든 관계없죠. 모두 0.9%예요. 그럼 상가를 쌍방 모두를 중개했다면 당사자부터 1.8%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거래 금액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OP가 이제 올해 지금 현재 OP가 별도로 지금 독립을 한 건데 이 OP에 대해서는 전에는 0.9%였죠, 다. 그러니까 주택에는 전부 다 0.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짭짤했는데 OP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아주 배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OP 한 10개 해야지만 아파트 전세한 거와 똑같아요. OP 한 10개 정도 해야 돼요. 10개 정도 해야지만 아파트 전세 하나 하는 거와 똑같아요. 보수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OP 전문 중개업소를 죽었죠, 이게. 다 문 닫아서 다. 이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현재 주택의 이 한도 체계, 그러니까 보수에 대한 한도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일방 매매교환 임대차로 구분이 돼 있고요. 주택이 아닌 물건은 OP냐 OP냐 아니냐 이렇게 했고 이건 국토부령이 직접 그 한도를 정하고 있어요.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는 중개보수 한도표를 게시를 해야 되죠. 중개보수표 게시해야 돼요. 그럼 게시할 때 주택에 대해서는 시도주례가 정하고 있는 그 한도표를 게시해야 되죠. 게시해야 되고 주택이 아닌 물건은요. 우리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받을 한도를 직접 정하라고 그랬어요. 정하고 그걸 정하여 게시를 해주고
게시해주고 그 게시된 이유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 근데 실무적으로 중개사무소 가보셨지만 주택이 아닌 물건, 예를 들어서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는 난 0.5%만 받겠다. 이렇게 게시해놓은 중개업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부 다 0.9로 게시해놨죠. 그러니까 0.5% 괜히 게시했다가 0.6% 받아보면 바로 초과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기가 받으라는 돈을 직접 정하라는 얘기죠, 이게. 이 범위 내에서. 이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한도 정하는 방법이었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택이 아닌 물건 국토부령이 직접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한도표, 이렇게, 요걸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가 최종적으로 정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전국의 시도가, 시도 조례니까 시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혹시 아세요? 시도가 몇 개 있는지? 그건 몰라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17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까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종시가 있기 전에 16개 시도가 있었는데 17개 시도가 있죠, 현재. 17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17개 시도 조례가 서로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경기도 조례가 틀렸거든요. 경기도가 틀렸어요. 틀렸었는데 다른 시도 조례와 임대차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경기도가 5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 시도 조례와 똑같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국 시도 조례가 똑같다 보시면 돼요. 차이가 있는 시도 조례를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원래 전라북도 조례, 경기도 조례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지금 현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같다 보시면 돼요. 왜? 국토부에서 전부 다 만들었고 뿌렸거든. 이걸로 써라 하고 뿌린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표. 그럼 교재가 지금 현재 44쪽에 서울특별시 조례가 실려 있죠? 서울시 조례가 실려 있습니다. 한도역대가 맨 밑에 44쪽에. 찾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 제가 이 표를 그려보겠습니다. 잠깐. 너무 크게 그렸네. 자, 거래 유형. 그래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매매 교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임대차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래 금액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율이 있고 한도액도 있으니까 거래 금액. 그다음에 중개보수 요율. 그다음에 한도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야 거래 금액은 일단 4단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주택의 매매 교환 계약이에요. 5천만 원 미만인 주택 매매 교환, 5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인 주택의 매매 교환, 2억 이상 6억 미만인 주택의 매매 교환, 그다음에 6억 이상 9억 미만인 주택의 매매 교환 이렇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요율은 5천만 원 미만은 0.6%, 0.5%, 0.4%, 다시 6억에서 9억 대는 0.5% 올라갑니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한도액은 5천만 원 미만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이고 2억 미만은 80만 원 한도액이고 그다음에 이건 한도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5월 달에 개정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5월 달에 개정된 게 6억 9억 대가 신설됐습니다. 이 부분이. 그다음에 임대차 등이거든요. 임대차 등도 역시 일단은 5천만 원 미만인 임대차, 주택 임대차.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주택 임대차. 1억 이상 3억 미만인 주택임대차, 그 다음에 3억 이상 6억 미만인 주택임대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율은 어떻게 돼 있냐면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이건 0.5%, 0.4%, 0.3%고 3억에서 6억 구간대 이건 0.4%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5월달 개정할 때 이 부분이 신설된 거예요. 지금 이게 신설된 겁니다. 그리고 한도액은 어떻게 돼 있냐면 5천만 원 미만은 이거는 20만 원 한도액이, 그 다음에 이거는 1억 미만은 30만 원 한도액이고 이거는 한도액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시면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6억 미만까지는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임대차도 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지고 있죠. 3억까지는. 그죠? 그래서 역류진 체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값 중개보수다 그래갖고 중개보수값이 주택값이 너무 올랐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신설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6억 구간대 매매는, 그 다음에 임대차는 3억, 6억대가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면 9억대, 6억대를 초과했다. 초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9억 이상, 6억 이상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택의 매매 교환가액이 만약에 9억 이상이 됐잖아요. 9억 이상이 되면 이때는 일방채고 0.9%예요. 임대차 등이 만약에 6억 이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일방채고 0.8%죠. 그럼 전에는 어떻게 됐냐? 전에는 매매가가 6억 이상이었잖아요. 0.9였죠. 임대차 가액이 3억 이상이었어요. 그럼 얼마? 0.8%였죠. 이걸 갖다가 0.5, 0.4로 확 줄여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 바람에 보수가 확 줄어들었죠. 왜? 지금 서울특별시는 전세가액이 평균이 3억이 넘었죠, 아파트. 평균이. 3억이 넘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반값 중개부서가 했고 이 부분을 신설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아직 전국 지금 시도주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을 찾아보질 못했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 경기도주례가 틀렸다는 게 뭐였냐면 경기도주례는 2천만 원 미만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5월 달에 개정을 하면서 삭제해버렸어요. 삭제해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매매 교환 실무적으로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좋다 이거죠. 근데 이제 지방 쪽에는 물론 이제 전세가가 3억이 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데 수도권 지역의 타격이 엄청 컸죠. 근데 문제는 50% 이상이 지금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다. 전국 개업공사 50% 이상이. 서울에만 30% 정도가 모여 있고요.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과 시가 합하면 지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전체 개공의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이 주택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격이 엄청 컸죠. 엄청 컸어요, 타격이. 이게. 3억 이상만 가면은, 3억 이상만 가면은 0.8%였거든. 짭짤했어요. 그럼 3억이면 240이죠? 양타 쳤죠? 480이에요. 짭짤했죠. 근데 이게 0.4로 확 바뀌는 바람에 3억짜리가 120, 2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값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뢰인이 있거든요.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3억이면 0.8%죠. 500 깎아줘 버리는 거야. 2억 9,500으로. 전세금을 500만 원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2억 9,500 0.3%죠? 그런 얍상한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니까. 이거를 젊은 놈이 진짜 추접스러워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지.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3억 이상이 0.8%가 돼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5월 전까지만 해도 0.8%가 돼버리니까 500만 원 깎아준다니까? 아니면 100만 원 깎아줘 버려. 100만 원. 2억 9,900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매매 6억짜리잖아요. 6억이면 500만 원 깎아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매도 쪽에서. 이게. 나 같으면 팔겠다, 그냥. 그죠? 보수 차라리 더 주고. 이게. 물론 지들은 0.9% 안 주면서. 0.9%가 뭐예요? 지금 있잖아요. 9억 넘어가잖아요. 0.9%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어차피 보수를 그거를 다 깎아서 받아요. 다. 0.5나 받으면 잘 받지.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그래서 이제 보수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고가주택. 이게 고가주택이죠? 9억 이상, 6억 이상.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부터 그렇게 된 거죠.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6억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9억을 올려버렸죠, 이거? 9억을 올려버렸어요. 서민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였어요, 이게.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혜택을 받죠. 9억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래갖고 기준이 이른바 9억이 됐다니까? 이게. 그래갖고 아주 웃기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투표를 참 잘해야 돼. 투표를 참 잘해야 된다, 진짜로. 이게. 선진국에서 투표가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타격이 엄청 컸고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나간 얘기를 하면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신설을 하면서 내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이거 원래 내죠. 최고 한도니까 원래 다. 근데 조례에다가 내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데모하고 난리였잖아, 보수단체에서. 그거 모르세요? 경기도 주례가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면서 내자를 빼버린 거예요. 근데 내자가 없다 하더라도 한도니까 최고율이거든, 이건. 최고율인데, 내자를 뺐다 해갖고 난리 쳤잖아, 데모하고. 왜 내자를 뺐느냐. 확정률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내를 다시 넣었잖아, 경기도 주례에서. 다시 내자를 넣었어요, 다시 넣었답니다. 그래서 참 웃겨요, 웃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협회가 희망가리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협회가 전체적으로 한번 주도를 해야지. 그죠? 처음에 경기도 소리 나올 때는 협회가 힘이 있었으니까 국토협의가 아니요. 그때는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다 똑같았어요, 이게.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경기도가 2천만 원 미만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다. 2천만 원. 나머지는 다 똑같았어요. 6억 이상, 3억 이상 다 0.9, 0.8이었죠, 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 지나간 얘기지만 난 이런 얘기하면 진짜 열받는다니까, 진짜. 이게. 국민을 갖고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 제 기억에 이렇게 개정된 이유가 왜 그랬냐면요. 기자가 이 기사를 3번인가 썼어요. 똑같은 기사를. 제가 3번인가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 이제 3억 이상인 경우 임대차의 경우는 3억 이상 0.8%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3억 매매의 경우 개정이 되기 전에 3억 매매예요. 몇 프로예요? 0.4%예요. 0.4%. 0.4%죠? 0.4%니까 3, 4, 10, 120만 원이죠. 근데 임대차였어요? 아파트 임대차. 3억 임대차. 최고율이죠, 지금. 3억 이상은 0.8이었으니까. 이게. 그러면 곱하기 0.8%예요. 240만 원이죠. 자, 여러분들 얼른 보시기에 어떻게 매매가 더 싸고 임대차가 더 비싸냐. 임차인들은 서민인데. 맞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알지. 숫자 갖고 장난쳤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3억짜리 아파트 없습니다. 물론 별로 없는데 3억짜리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3억을 들어가는 거예요. 세를. 과연 이 사람을 서민으로 봐야 되나? 지방 쪽은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지방 쪽은. 근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3억짜리 내가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를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중개보수를 깎을 일이 아니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숫자 갖고 장난친 거라니까. 그래 일반 국민은 딱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임차인이 더 무냐 중개보수를. 근데 좀만 더 들여다보면 이거 숫자 갖고 장난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통계 갖고 장난치는 거죠, 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기사를 계속 떠들어대니까 결국은 중개보수가 말이 안 된다. 뭔가 잘못돼 있다. 해가지고 개정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거기다가 국토부가 부안해동 해갖고 국토부에서 쫙 언론 플레이 하면서 뿌려버린 거 아니에요. 시도들이 이걸 써라 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먼저 서울시는 계속 눈치를 봤죠. 왜? 서울시장이 그 양반이 제야 출신이니까. 그죠? 가장 먼저 경기도에서 움직였죠. 경기도에서 움직였어요. 가장 먼저. 왜? 경기도지사는 여권 출신이죠. 가장 먼저 움직였지. 그러니까 움직이면서 경기도가 이제 다른 시도에서 다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 경기도보다 먼저 이제 개정한 데들이 있어요. 먼저 개정한 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먼저 시도가 막 움직이니까 서울시가 최종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죠, 지금. 서울시가. 그래서 원래는 서울시가 만들어지면 다른 시도가 다 따라했거든요. 원래. 근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경기도가 주로 이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래서 어쨌든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 때문에 지금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수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수료가 아니고 보수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중개업소에서 아주 죽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경남도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개정을 할 때 전체 개공들이 이거 파업 들어갔어요. 경남도 쪽에서는. 그래갖고
그 데모하고 난리였습니다. 거기 막 가도행진하고 난리였어요.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모였죠. 서울에서도 모여 시청관에서 한번 했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요.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수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내고 있잖아요. 계산 문제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계산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육표 이것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왜 그러냐면 시도지루가 서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시해주고 제시된 유일표에 따라서 계산해주면 돼요. 됩니다. 근데 보수 문제 쉬울 것 같죠? 틀린 사람은 꼭 틀려. 특히 실무하시는 분이 더 많이 틀려. 실무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실수하지 말고 계산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시험복에서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실무적으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죠. 적용하는 방법은. 그러면 일단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복합 건물이에요. 복합 건물. 이게 2층짜리인데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이에요. 이게 하나의 물건이었어요. 이걸 거래시킨 거예요. 그럼 이때는 주택을 적용할 거냐, 상가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나눠서 뿜빠이 해가지고 적용할 거냐. 이 문제가 있죠,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합 건물의 경우는 유일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주택의 면적이죠. 면적 기준입니다.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잖아요.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간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에 대한 주택으로 간다. 그럼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가 뭘로 가야 돼요? 상가로. 주택 위로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그럼 결국은 주택 면적 100이었고 상가 면적도 100제곱미터였어요. 둘이 같다 하면 뭘로 가야 돼? 둘이 같다 하면. 같다 하면. 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택으로 가야죠. 2분의 1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2분의 1 이상이라면 같으니까. 그때는 주택으로 갑니다. 주택은. 2층짜리 1, 2층 면적 같지 않아요, 통상? 아니, 바꿨지요. 아, 그래요? 건축을 해보겠습니까? 아니, 같아요. 2층은 무조건 작아요. 계단 이런 거 빼면은 적어지겠지만 원래는 통상적으로 똑같이 보는 그렇죠. 통상 같죠. 통상 같아요. 우리 동네는 통상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면적이 둘이 같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다.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라면. 왜 그래야 되는지 저도 모르는데 굳이 뭐 넓게 해석한다면 이게 주용도로 가라는 얘기죠. 근데 실무적으로 실제 용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실용도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OP 얘기 나왔으니까 OP를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주택 적용한다, OP 적용한다. OP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상 면적으로 가요. 전부 다 공부상으로 갑니다. 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죠. 네. 주택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주택으로 쓴다 하더라도 OP로 갑니다. 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점 이해해 두시고,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상복합 그거 주택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 상가로 들어가요? 주상복합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탄력되면, 탄력 받으면 이제 이런 걸 금방 여러분들 구분해버리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하나의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게 만약 구분 건물이었다. 구분 건물은 둘이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수리 등기가 따로따로 나와 있으면 이때는 구분 건물이라고 그러죠? 이때는 별도로 가야지 다. 별도로 가야죠. 이거는. 하나의 건물인데 주택과 상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대장상.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 상가는 상가대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가는 거죠. 다 구분 건물인데. 그거 있잖아요. 뭐 3층짜리, 5층짜리 이런 거는 위에는 밑에 1층은 뭐
그거는 상가주택인데 다 구분 건물이에요. 하나로 될 수도 있는데 예, 구분으로 많이 갑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갔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였다 그게 하나였다면 주택으로 가봐야 되죠. 2, 3층은 대부분 주택이거든요. 2, 3층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수익형 상가 같은 경우 그런 건 이제 그 상가주택 이런 것들은 이제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주택으로 가는데 그럼 면적이 주택이 당연히 넓어버립니다. 그럼 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럴 이유가 없죠 사실. 나눠 적용하면 되지. 면적 한 번 해갖고 금액을 배분해갖고 부수하면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상가 소재지 시도 조례가 이거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와 물건지 조례와 중개 사무소 기준 시도 조례가 서로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 서울시 물건을 주택 중개한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사무소 기준인 경기도 조례로 갈 거냐, 물건지인 서울시로 갈 거냐, 서울시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뭐로 가는 게 합리적이다? 네? 물건지로? 물건지로 가면 너무 불편하지 않겠어요? 대공은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소개할 수 있는데 중개할 때마다 그쪽 조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합니다. 어디로? 사무소로. 일로 가는 게 맞아요. 이걸 요구합니다. 이게 합리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의뢰인은 이 경기도에 있는 중개사무소 찾아왔죠? 그러니까 그 한 대표 게시가 경기도 조례가 게시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신뢰성 차원에서 사무소로 통일합니다. 그럼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기준으로 가는 게 맞겠네요.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맞죠? 그러니까 사무소 기준으로 간다. 그 다음에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전부 다 토지로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 대지예요. 이건 뭐로 정한다? 주택으로 정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주택으로 정합니다. 주택으로.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적용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도를 초과한 보수약정은 이거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한도를 초과하는 분은 모두 무효라는 게 이제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이건 나중에 판례를 우리가 소개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개보수 계산 연습을 해봐야 되거든요. 계산 연습 해보겠습니다. 이제 중개보수의 계산 문제인데 이제 계산에 있어서는 산식이 거래 금액에다가 중개보수 요율을 곱할 거 아니에요? 이거로 그러면 산출액이 나오는데 중개보수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한도액이 있죠. 그러니까 한도액값이 항상 적용금액 받는 거예요. 항상 적용금액이에요. 그럼 산출액이 한도액보다 컸다. 그럼 한도액 받아야 되죠. 한도액이 더 컸다. 그럼 산출액 받아야 되죠. 둘이 같으면 아무거나 받으면 돼요. 이때 거래 금액을 무엇으로 할 거냐. 이 문제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만약에 거래 유형이 매매였다. 매매는 매매 대금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싼 걸로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서 APT 1억 8천짜리였다. 최고율 몇 프로? 0.5%. 계산하면 90만 원 나오죠? 한도액 있죠? 80만 원이 한도액이에요.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80만 원을 한도로. 만약에 상가 2억짜리였다. 최고율 몇 프로? 0.9%. 180만 원이죠?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죠. 양타 치면 360이에요. 짭짤하죠? 자,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갑과 을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를 하였어요. 이와 동시에 을을 임대인으로 갑을 임차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했습니다. 팔고 주저앉았죠? 팔고 임차로 주저앉은 거예요. 이걸 민법 시간에는 점유계정이라고 본 거예요. 점유계정. 혹시 지금 물건편 나갔나요? 그럼 점유계정 들어봤겠네요. 팔고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점유계정이에요. 이게 점유계정의 이유는 매매 따라 임대차 따라 받을 게 아닙니다. 이때는 매매만 적용합니다. 매매만 적용한다. 임대차 따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저도 몰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것도. 계약서 2장을 쓰는데 계약서별로 보수가 나가야 되지. 매매만 하더라. 말이 안 되는 소리 이것도. 이거는. 근데 뭐 국토부 주장은 그거죠. 이 경우에 임대차 따로 못 받지 않느냐. 못 받든 안 받든 네가 따질 일이 아니지. 법적 리걸 마인드로 가야지 이거는. 법적 관점에 보면 계약서 따로니까 따로 받아야죠. 근데
팔고 주저앉으면 매매만 받아야 돼요. 임대차 따로 더 받으면 이건 보충합니다. 바로. 그래서 일단 매매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실무적으로 이 경우보다는 팔고 주저앉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가 더 많죠.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했고 임대차 계약은 변고한 거예요. 그럼 을로부터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따로 받을 수 있죠. 당연히. 점유 계정의 경우만 매매를 정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게 아파트 사주고 세 넣어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을한테 따로 받을 수 있죠. 이 경우가 훨씬 많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점유 계정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거래 함께 했잖아요. 그 외의 거래 함께 했다. 그럼 이때는 매매만 정한다. 세 가지 다 충족해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에 돼요. 그때는 매매만 적용한다. 이게 점유 계정이에요. 팔고 주저앉은 거. 이거. 자, 그래서 일단 매매 이 정도고요. 그러면 매매와 관련해서 분양권에 매매를 했어요. 이걸 중개하게 되면 전매를 중개했다는 얘기인데 분양권의 경우는 이 경우는 거래 금액을 분양 금액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갑니다. 기납입금에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간다. 그럼 이때 이 기납입금, 계약금, 중도금 납입했던 거 이거 있죠? 이거하고 프리미엄 이것을 실무에서 뭐라 불러요? P라고 부른다. P. 이 P 아니에요. 프리미엄 할 때 P죠 이거. P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간다. 분양금액의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로 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파트입니다. 5억짜리 분양가였어요. 5천 계약금 들어갔습니다. 1차 중도금 1억이 납입이 됐어요. 여기에 P가 5천 붙은 거예요. 총 거래대금 얼마? 2억. 2억이죠? 2억입니다. 그럼 2억에 대한 아파트 매매율 적용해야 되죠? 2억 얼마? 0.4%. 248? 80만 원. 그죠?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0.4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상가 분양권이었다. 상가 분양권 298, 180만 원 나와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 금액의 프리미엄을 합산하는 게 아니다. 절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이 분양권을 해석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분양권 전매 개혁공사들 있죠? 전부 다 불법 행위하고 있죠. 전부 다 범죄자 만들어놨어. 다.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차라리 2억짜리 매매하는 게 깔끔해요. 일도 없고. 분양권 사고도 많이 나고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은행에 손님 다 모시고 다녀야 되고요. 명의 변경 다 따라다녀야 돼요. 하루를 완전히 비워야 돼요. 분양권 전매 잔금 치를 때는. 하루를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이거. 근데 보수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게 법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얘기가 우리 상가 중개할 때 권리금 별도로 간다고 그랬죠? 보수 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분양권에 있어서 P 이게 상가 권리금과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아니죠. 향후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가치 아니야 이거. 권리금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럼 별도로 가야지. 그게 맞지. 그게 맞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모르긴 몰라도 이쪽도 분양권이 출발이 100만 원 이상 갈걸요? 보수가. 분양권은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죠. 무조건 100만 원 이상 갑니다. 기본. 다 보수 초과예요, 그럼. 다 보수 초과입니다, 이거.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 초과로 가기 때문에 쌍방 직거래 처리해버려요. 개공이 빠지지. 당사 직거래한 걸로 처리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엄청 커져요, 그러면. 엄청 커집니다. 일단 서명날인 안 했죠. 계약서에. 서명날인 위반, 업무정지. 일단. 맞죠? 그 다음에 다운쓰거든요. P 그대로 안 써요, 다.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괜찮하겠지? 그럼 다운을 썼다.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
임대주택 등록 취소해 일단. 거기다가 이거 매매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다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당사자가 한 걸로 쳐버려요. 그러니까 신고 의무자가 안 했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기다 당사자는 다운스 갖고 부동산 거래 신고 직거래한 것처럼 해갖고 들어갑니다. 당사자는 거짓 신고한 거예요 그럼. 거짓 신고에 그럼 취득세, 이 분양권이니까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예요.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권리 취득가액 5% 이하예요. 엄청 커졌어 이거. 그래갖고 분양권 이거 걸리게 되면요 홍콩 가십니다. 그냥 잘 풀려야 업무정지예요. 잘 풀려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웃기는 사태가 벌어진 거 이게.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가버린 바람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아무리 봐도 법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대법원이 이런 해석을 했다는 게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이 부분은 저는 수긍을 절대 못합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합격부터 하고 봐야 되죠.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 이거 그렇게 한다는 얘기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교환 계약이거든요.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계약이죠. 맞바꾸는 계약인데 교환 계약은 거래 금액이 2개 나올 수 있어요. 2개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큰 것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잠깐 따져볼까요? 아파트 그럼 예를 들어서 4억짜리하고 아파트 단독주택 5억짜리를 맞바꾼다. 그럼 이때는 뭘 기준하라는 얘기예요? 5억 기준하라는 얘기예요. 5억 기준. 왜 그러냐면 5억짜리를 줬으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무는 거고 4억짜리 준 사람 5억짜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5억에 따른 보수를 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것 기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 아파트 같은 이 4억짜리 주는 사람은 여기다 플러스 1억 하여 교환하겠죠? 이걸 뭐라 하냐? 이것을 보충금이라고 할 거예요. 민법 시행을 공부할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보수 계산할 때는 보충금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가액 요금만 실거래가액만 비교하여 이제 높은 것 기준이에요. 그럼 단독주택 5억 기준이니까 5억은 0.4%죠. 200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교환계약은 중개하지 마세요. 중개하지 말고 교환은 누가 중개해달라고 그러면요. 이건 10중 8구 사기로 고소 들어와요. 나중에. 한쪽이 꼭 피해갔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교환은 또 실무적으로 사기가 횡행합니다. 이거 현금을 더 붙이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여기에 안 팔리는 물건 있죠? 끼워넣게 하는 거예요. 강원도 저기 그 영월군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 있죠? 끼워주죠. 그리고 내가 무지하게 손해봤다고 받고. 그건데 받으면 뭐해? 쓸모가 없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기가 횡행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은 중개하지 마시고 니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법무사 가서 사무실 쓰고 그 계약 쓰고 나는 모르겠으니까 딴 데 가자고 해서 그래야 돼. 10중 8구 실무에서 사기로 고소 들어옵니다. 만약에 해준다 한다면 각서 받아야 돼 다. 아무런 이의를 절대 제기한다. 제기하면 죽는다 하고 각서 받아야 돼. 이게. 그래서 일단 교환은 저겁니다. 그 다음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되죠?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돼요. 거래금액을 월세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이제 전세는 전세금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금으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APT 전세 싼 걸로 해보죠. 8천짜리 최고율 몇 프로? 0.4%. 32만 원이죠. 한도액 있죠? 30만 원. 2만 원 더 받으면 바로 초과 이거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거. 상가 전세 8천짜리였다. 그럼 최고율 0.9%. 72만 원 쌍방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문제 없어요. 임대차가 문제죠. 임대차는 월세가 있는 걸 통상 임대차라고 그래요. 근데 원래 전세도 임대차의 개념이죠. 원래가. 임대차는 그래서 월세가 있는 걸 통상 우리가 임대차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임대차는 보증금 외에 월 차임이 있죠. 월세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갖고 합산해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증금 5천짜리였고요. 월세가 3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럼 30만 원 곱하기 100이란 얘기죠. 그럼 이 금액 3천 나오죠. 합산 얼마? 8천. 계산해봤죠. 그죠? 30만 원. 0.4%니까 30만 원, 30만 원이고요. 같은 요건 상가였다. 그럼 상가 역시 72만 원 나오죠. 그럼 월세에다가 임대차는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아주 독특하네요. 그죠? 그럼 저 100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원래 2006년도 전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잖아요. 전환시킬 때 월 일부이자를 쳤었어요. 월 일부이자. 그럼 3천만 원의 월 일부이자가 얼마냐? 30만 원이에요. 곱하기 100하면 다시 3천 나오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절대 일부이자로 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주택임대차법상 무효예요. 무효입니다. 그거. 넘는 부분 무효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100의 근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100의 근거가. 그래서 이제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하여 보증금이 합계한 다음에 거래금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요율을 임대차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개정된 게 2006년도부터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전에 어떻게 됐었냐면 곱하기 100이 아니고 계약기간 월수였어요. 월수. 그럼 주택임대차는 통상 몇이 곱해졌다? 24. 상가는 통상 12가 곱해졌죠. 맞죠?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2006년부터 100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액임대차 있죠? 소액임대차에서 실제로 중개보수가 약 3배 정도가 뛰어버렸어요. 소액임대차가. 월수에서 곱하기 100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그래가지고 중개보수 너무 비싸졌다 그래갖고 이것을 보완을 했죠. 보완을. 원래 임대차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 이게 대원칙인데 요렇게 계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 미만이 나왔잖아요. 미만이 나오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70을 하여 보증금 합산합니다. 70은 적당히 낮춘 거예요, 그냥. 그럼 예를 들어 보증금 2천에다가 월세가 20짜리였다. 20만 원. 그럼 이거 얻는 곱해도 4천밖에 안 나오죠. 그잖아요? 얻는 곱해도 4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을 한다? 70을 한다는 얘기예요. 5천 미만이 나왔으니까. 그럼 거래금 얼마 나와요? 3,4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4천이 아니에요. 3,400입니다. 그죠? 이거에 따른 요율 0.5%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17만 원 나옵니다. 월세 곱하기 70. 5천만 원. 그러니까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계산하는 얘기예요. 거래금액을. 그래가지고 요율을 적용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월세 곱하기 70으로 한다. 이게. 그래서 OP 잠깐 따져보면 오피스텔 따져보면요. 오피스텔이 일로 갑니다. 바로. 일로 가는데 보증금 1,000에다가 월세 30만 원짜리였다. OP. 그럼 환산하면 이거 4천 나오죠? 4천 나와요? 4천 나옵니다. 근데 4천이 아니에요. 아니죠. 4천 아닙니다. 4천 아니고 1천 더하기 30 곱하기 70이죠. 2,100이에요. 2,100만 원. 3,100. 어쩐지 너무 적더라. 3,100이죠. 그럼 3,100에다가 지금 0.4%. 임대차는 0.4%예요. 12만 4천 원 나와요. 맞죠? 12만 4천 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4,000원 때리면 4, 4, 16, 16만 원 나오죠? 4,000 때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말이에요. 이게 확인증명서를 정보망에서 바로 지원합니다. 컴퓨터로 중개부서 계산해서 딱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OP 얻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브리핑 할 때 보수 원래 16만 원이거든. 계산돼서 나와보니까 보수 부분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수기로 작성하는 거지. 그래갖고 월세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야 되죠, 이거. 근데 월세 곱하기 100으로 딱 해놓고 이거 해놓고 16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아들 같으니까 내가 1만 원 깎아줄게. 15만 원만 내 그러는 거지. 그럼 이제 걔는 15만 원 통장 송금해.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애가 순진해 보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통장으로 알려줘갖고 받아.
나중에 한 일주일쯤 뒤에 등록관청에서 전화 온다니까요. 애들 데리고 무슨 그런 장난을 치셨냐고. 가서 찔러버린 거지. 찔러버린 거예요. 초과란 얘기죠, 지금? 초과란 얘기예요. 이게. 이 보수만 보면 내가 혈압이 올라가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가 나옵니다. 지불 시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것도 올해 개정된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건 개정됐구나. 개업공사 중개업인 간의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었던 중개사 3월에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그랬어요. 우리 중개보수 지급 시기 뭐라고요? 지금 방금 맞잖아. 중개보수 지급. 당사의 약정에 따라 약정이 없으면 언제 준다고요? 대금 지급 관련. 잔금시로 한 거죠,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는 소리지. 그죠? 우리 아까 보수청구는 행사가 언제라고요? 거래기야. 맞죠? 잔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어요. 법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이게 시행규칙에, 대통령령에 딱 들어와 있다니까, 이게. 지급시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규정 때문에 그게 의뢰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실제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보수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잔금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금지급 말 그 전에 계약이 깨져버리면 안 줘도 되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보수청구는 원래 계약시입니다. 얘기하면 이빨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다. 법으로 간다. 법으로 가면 지급시기 이렇게 돼 있지만 판사는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개공의 고의가실이 아니면 그에 대한 보수를 50% 정도 인정한다니까요. 판례는. 근데 우리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급 시기를 잔금, 약정이 없으면 잔금시로 한다. 말이 안 되지. 지급 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계약 취소시로 한다 해야지. 이게 법 논리적으로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아주 엉망이 엉망. 진짜 엉망입니다. 이게. 사기사 뭐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지만 분양권부터 틀어지기 시작했지만 어쨌든 이게 심각성이 아주 이게 심각해. 보수부는 엄청 심각합니다 지금. 예? 그래도 실패율이 가장 적은 게 중개업이에요. 그 일반 퇴직자들을 통계를 봤을 때 일반 퇴직자들의 통계로 봤을 때 사업을 해가지고 개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얘가 그 10개 중에 1개도 안 돼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성공률이. 중개업은 약 한 20%가 돼요. 성공률이.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기분들 나중에 이제 모여가지고 10년 뒤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는데 10년 뒤에 만났을 때 중개업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분은 성공한 거예요. 10개 중에 2개 정도는 하고 있겠죠. 일단은. 현재 그래요. 근데 하시는 분들은 잘해. 우리 수업을 하면서 쫙 보면 아 저분은 중개업 하면 잘 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딱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딱 보면은 아 이분은 내년에 또 볼 분. 이분은 내년에 이제 안 볼 분. 이것도 딱 알아. 눈빛만 보면 딱 알아. 실비는 다음 주에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